요나 헤닝스는 1989년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동네라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에 동물과 교감하며 애정을 줬습니다. 특히 그녀는 말을 좋아했고 잘 다뤘습니다.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녀였습니다. 요나는 성격도 좋았지만 학업적으로도 우수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수의사를 꿈꿨고 선생님들은 수의사는 물론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라던 요나에게 부모님은 이혼 소식을 알렸고 요나는 힘들었습니다. 요나는 엄마를 따라 남쪽으로 더 작은 마을로 내려왔고 그곳에서 오래지 않아 새아버지가 생겼습니다. 10대 소녀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원할 땐 언제든 아버지를 볼 수 있었기에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아버지와도 문제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집에서 나와 독립했고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 여름 24살의 요나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동갑내기 조나스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뜨겁던 조나스의 감정은 점차 식어갔고 커플은 여러 번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습니다. 매번 매달리는 것은 요나였습니다. 1년 가까이 만날 무렵 요나는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을 바랐지만 조나스는 아이를 낳아선 안 된다며 수술을 강요합니다. 요나는 상처받았고 그러겠다고 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자연 유산되며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괴로웠던 요나는 조나스와 헤어짐을 결심하고 데이트 앱에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음에도 조나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나스에게 연락했고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연락을 끊었던 동안 조나스에게 로비사라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습니다. 둘은 학창시절 연인이었고 요나가 완전히 떠난 줄 알았던 조나스는 다시 로비사와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조나스에게 이별이 아니었음을 말해보지만 그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합니다. 2014년 늦은 봄 요나는 자신의 아랫배에 칼로 그어 상처를 냅니다. 병원에서 꿰맨 후 조나스에게 보여주며 중절 수술 후유증으로 합병증이 생겨 난소 수술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조나스는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며 요나를 챙겼고 그녀는 조나스를 되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이때를 틈타 로비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조나스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요나는 조나스의 애정을 받으며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 생각했지만 조나스의 집 PC에서 SNS 대화 목록의 맨 위에 로비사가 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화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고 여전히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로비사와 연락해 3자 대면했고 조나스에게 둘 중 누구를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날 밤 조나스는 지금 이대로 좋다며 한 명만 선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요나는 구글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방법, 독극물 주입, 자살, 부검 등 의심스러운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이른 아침 요나는 조나스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며 그가 지금 직장에 있고 그의 집엔 로비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주사기 2개와 망치, 칼이 등 가방을 챙겨 조나스의 아파트로 향했고 계단 위에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로비사가 나와 돌아서서 문을 닫고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그녀가 열쇠를 돌리기 전에 요나는 계단에서 달려 문으로 내려갔고 로비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망치를 머리뼈 뒤쪽에 내리쳤습니다. 요나는 로비사가 한 번의 타격으로 의식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사는 비틀거리며 2층으로 가는 계단에 반쯤 기댔습니다. 그제야 요나와 눈을 마주쳤고 요나는 로비사의 머리를 계속해서 망치로 두들겼습니다. 로비사가 비명을 지르자 요나는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가져온 가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무슨 일이냐, 괜찮냐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나는 괜찮다고 소리치며 로비사를 현관에서 먼 욕실로 밀어넣습니다. 망치와 칼로 공격을 받은 로비사는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고 요나는 수건을 꺼내 로비사의 입을 막았습니다. 요나는 가져온 칼로 17번이나 휘둘렀지만
칼날이 묻어 깊은 상처를 내지 못했고 로비사는 아직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울리던 초인종도 멈추자 요나는 조나스의 칼을 가져와 마지막 한 번으로 로비사의 숨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요나는 몸을 씻고 조나스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가 톱과 큰 이케아 가방들을 챙깁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요나는 톱으로 시신을 4조각으로 절단해 가방에 넣고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파트를 청소하고 떠나기 전에 이웃집 문을 두드려 모든 것이 괜찮고 친구와 싸웠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북쪽으로 차를 몰아 숲으로 들어가 구덩이를 파려 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시신 가방을 나무 옆에 두고 잎과 나뭇가지로만 덮었습니다. 요나가 집에 돌아와 여동생과 통화하면서 로비사와 싸웠다고 말합니다. 격하게 싸운 후 나중에 다시 로비사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갔지만 아파트가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동생은 괜찮을 거라며 경찰에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권합니다. 경찰이 밤 9시경에 도착하여 요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녀는 손을 보여주며 서로 몸싸움을 해 다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그녀는 불안하고 초조함에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고 얼굴을 떨궜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요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살해하고 사지를 절단했다고 자백합니다. 새벽 12시 반 경찰견이 숲에서 가방들을 찾아냈습니다. 부검실에 모인 로비사의 시신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흉기에 찔린 상처와 둔기에 의한 흔적들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인은 로비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이웃은 그 집에서 비명이 20분 가까이 들렸다고 했고 로비사는 그 시간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자가 그렇듯 신문실에서 요나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겁만 줘서 조나스와 헤어지게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리 챙겨간 요나의 소지품은 단순히 겁만 줄 의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신문 끝에 그녀는 결국 그날 로비사를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로비사를 기절시킨 다음 알코올과 수면제를 주사해 로비사를 기찻길 위에 올려놓고 근처에 보드카 한 병을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망치를 휘둘렀을 때 로비사는 바로 기절하지 않았기에 싸움은 길어졌습니다. 옥정에서 요나는 자신의 행동이 로비사의 죽음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